영하 30도 벨라루스 시골 마을 한 동양인 청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앞에는 평생 외국인을 본 적 없던 처녀의 부모가 서 있었죠. 딸을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완벽한 러시아어로 절규하는 그 순간 어머니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청년이 시베리아 벌판을 건너온 진짜 이유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행운을 전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벨라루스 민스크 출신의 올가 바실리예브나입니다. 28세로 벨라루스 국립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했고 국제교류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벨라루스는 동유럽에 위치한 내륙 국가로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전형적인 슬라브 문화권의 보수적인 가정이었어요. 아버지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치는 민스크 외곽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시는 60대 중반의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키가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 회색 수염을 기르고 계셨죠. 평소에 말수가 적으시지만 한번 입을 열면 무게감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가족의 전통을 매우 중시하셨습니다. 딸은 반드시 우리 문화권 남성과 결혼해야 한다. 외국 남성들은 우리의 전통과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소비에트 시절을 경험하신 세대라 외부 문화에 대해 다소 경계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타티아나 니콜라예브나는 정반대로 따뜻하고 말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키는 160cm 정도로 작으시지만 활기찬 성격으로 온 집안을 밝게 만드시는 분이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저녁에는 뜨개질을 하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역시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지만 아버지보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올가야, 외국 공부는 좋지만 결혼은 우리끼리 해야 한다. 같은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끼리 결혼해야 언어도 통하고 마음도 통한다. 그래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고 자주 당부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민스크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 있었어요. 2층 목조주택으로 앞마당에는 어머니가 가꾸신 아름다운 꽃밭이 있었고 뒷마당에는 아버지의 채소밭과 작은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체리와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고 겨울이면 온 집안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동화 속 같은 풍경을 연출했죠. 저 역시 어려서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최근에 경제 발전이 빠른 신흥국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가 유명하다는 건 들었지만 그저 젊은이들 사이의 일시적인 유행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어의 독특한 문법 구조와 경어법 시스템이 학문적으로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어는 주어 마이너스 목적어 마이너스 동사 순서로 되어 있고 상대방에 따라 말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게 한국어 공부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2019년 겨울, 민스크는 평년보다도 더 추웠어요. 12월부터 영하 25도 아래로 내려가는 날이 계속되었고 눈은 허리까지 쌓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뜨거운 차이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차이는 벨라루스 사람들이 매우 사랑하는 전통차인데 사모바르라는 전통차 끓이는 기구로 우려낸 진한 홍차에 잼이나 꿀을 넣어 마시는 거예요. 우리 마을의 겨울 아침은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새하얀 눈에 덮인 자작나무들 사이로 해가 떠오르면 온 세상이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린 것처럼 반짝였어요. 집에서 대학교까지는 버스로 1시간 30분 정도 걸렸는데 창밖 풍경을 보며 가는 그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학교 언어학과 연구실에서의 일과는 규칙적이었어요. 오전에는 한국어 텍스트 번역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언어학 이론 연구를 했죠.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한국 현대 문학 작품들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것이었는데 특히 한국인들의 정서가 담긴 표현들을 어떻게 러시아어로 옮길지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연구실 동료들은 대부분 독일어나 영어를 전공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하면 정말 특이한 선택이네. 왜 하필 한국어야?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의 언어학적 특성이 정말 흥미로워요. 그리고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룬 발전이 놀라워서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라고 답했죠.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함께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했어요. 주로 보르시나 솔량카 같은 전통 수프에 검은 빵을 곁들여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연구 주제나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가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표현이나 문화적 차이점들을 설명해주면 친구들이 신기했습니다. 오후 연구 시간에는 주로 한국어 문법서를 읽거나 한국 문화에 관한 논문들을 번역했어요. 특히 한국의 존댓말 체계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나이, 사회적 지위, 친밀도에 따라 말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러시아어에도 존댓말이 있지만 한국어만큼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저녁 6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어요. 겨울철에는 4시면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집에 도착할 때는 완전히 밤이었습니다. 버스 창문에 입김을 불어 그림을 그리거나 한국어 단어를 써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소소한 일들이 한국 유학을 기다리는 설렘을 더해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어머니가 항상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두셨어요. 올가야, 오늘은 어땠니? 연구는 잘 되고 있고? 라고 물으시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궁금해하셨죠. 저녁 식사는 우리 가족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농장 일을 마치고 오시면 항상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식탁에서는 제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한국에 대해 새로 알게 된 것이 있니? 라고 물으시거나 한국 사람들은 어떤 성격인 것 같니? 라고 궁금해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셨지만 속으로는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죠. 저녁 식사 후에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시청했어요. 주로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가끔 한국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가족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특히 한국의 IT 기술이나 자동차 산업 소식이 나올 때면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라고 감탄하셨어요. 그해 10월 운명을 바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벨라루스 국립대학교에서 한국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공고였어요. 한국의 연세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2명의 학생을 6개월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 합격 소식을 가족들께 전한 후부터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축하해 주시면서도 속으로는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점점 더 자주 외국인 남성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셨어요. 올가야, 아시아 남성들과는 너무 가까워지지 말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문화는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 특히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를 거야. 우리는 여성을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고가 남아있다고 들었다라고 걱정을 표현하셨죠. 삼촌 미하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서 올가야, 동양 남자들은 조심해야 한다. 내가 들은 바로는 결혼 전에는 굉장히 로맨틱하고 세심하게 잘해주지만 결혼하면 완전히 달라진다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집안에만 가두고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특히 한국은 아직도 유교 문화의 영향이 강해서 며느리에게 굉장히 엄격하다고 하더라고라는 편견. 어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모 갈리나도 비슷한 걱정을 하셨어요. 올가야, 공부는 좋지만 그쪽에서 남자친구 같은 거 만들 생각은 하지 마라. 문화가 너무 달라서 나중에 문제가 될 거야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언어도 그렇고 생활 방식도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평생을 함께 살겠어? 그냥 경험 삼아 구경만 하고 와라. 어머니도 속으로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겉으로는 우리 올가는 똑똑하니까 잘 구별할 거야. 공부 열심히 하고 안전하게 다녀오면 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복잡했어요. 이장님은 올가가 한국에 공부하러 간다니 대단하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외국 문화에 물들면 우리 전통을 잊어버릴 수 있어 라고 걱정하셨어요. 마을 할머니들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올가야, 공부는 좋지만 결혼은 꼭 우리나라 남자와 해야 한다. 외국 남자들은 믿을 수 없어. 특히 동양 남자들은 우리와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이런 주변의 편견 어린 말들이 제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었어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러 가는 것이었지만 주변에서 계속 경고를 듣다 보니 괜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이 공부만 하고 올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걱정되는 건 제 자신이었어요. 저는 원래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었거든요. 만약 한국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가족들 말대로 공부만 하고 돌아와야 할까? 출국 한 달 전 대학교 지도교수님과 면담을 했어요. 교수님은 올까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오렴. 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는 마라.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신중해야 한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이라고 덧붙이셨죠. 친한 친구 나타샤는 더 솔직했어요. 올까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걱정돼. 너 성격이 워낙 순수하고 사람을 잘 믿잖아. 한국 남자들이 어떨지 모르는데 너무 쉽게 마음을 주지는 말아라고 충고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어차피 돌아와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복잡해지면 너만 힘들어져. 이런 걱정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 출국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정말 괜찮을까? 혹시 가족들이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와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올까야, 엄마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라. 특히 남자 문제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문화가 다르면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거든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잊지 마라. 네가 아무리 멀리 가도 이곳이 내 진짜 집이고 우리가 내 진짜 가족이야. 6개월 후에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걸 명심해라라고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어머니의 손이 차갑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0년 3월 2일 월요일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민스크 국제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어머니는 끝까지 눈물을 참으려고 하셨지만 결국 제 품에 안기면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우리 딸아, 건강하게 잘 다녀와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잊지 마라고 말씀하시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어요. 공항의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민스크 공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안내 표시도 명확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과 질서정연한 시스템에 첫 번째 놀라움을 느꼈죠. 서울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경이었어요.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 학생들의 예의 바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로 인사할 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어른들께는 더욱 공손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날 오후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제학생 환영 리셉션에서 각국 학생들을 위한 통역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중 러시아어 담당이었던 김지훈이라는 남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은 키가 175cm 정도 되는 단정한 체격의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첫인상은 정말 진지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말할 때도 차분하고 신중한 느낌이었죠. 무엇보다 눈빛이 맑고 진실해 보였어요. 그가 저에게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벨라루스에서 오셨군요. 정말 먼 길을 오셨네요. 라며 유창한 러시아어로 인사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이 정확했을 뿐만 아니라 억양도 자연스러웠어요. 동양인이 제 모국어를 이렇게 잘하는 것을 처음 봤거든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러시아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지훈은 겸손하게 웃으며 국제경영학과 4학년인데 러시아어를 부전공하고 있어요. 동유럽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2년 전부터 독학으로 시작했는데 벨라루스 분을 실제로 만나니까 정말 기뻐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에서 다른 한국 남학생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말하는 태도도 정중했고 질문을 할 때도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벨라루스의 문화는 어떤가요? 러시아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으며 제 말에 집중해서 들어주었어요. 저는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비슷하지만 좀 더 온화한 편이에요. 사람들도 조용하고 자연을 사랑하죠. 특히 우리는 숲과 호수가 많아서 자연과 함께 사는 문화가 발달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정말 관심 있게 들으며 그럼 벨라루스 전통 음악이나 춤도 있나요? 라고 더 자세히 물어보았어요. 그날 밤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서도 지훈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저렇게 러시아어를 열심히 배웠을까? 정말 단순한 학문적 관심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진지한 눈빛과 정중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지훈이 제게 혹시 언어 교환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제가 올가 씨께 한국어를 가르쳐드리고 올가 씨가 저에게 러시아어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훈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한국어를 현지인에게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언어 교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학습 목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만나서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었죠. 지훈은 정말 열심히 러시아어를 배우려고 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새로운 질문들을 준비해왔고 제가 가르쳐준 표현들을 꼼꼼히 노트에 적어두었습니다. 특히 벨라루스 문화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보였어요. 저 역시 지훈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언어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족관계, 사회구조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을 때 저는 지훈에 대해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는 정말 배려심이 많고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훈과의 만남이 더 빈번해질수록 저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빠져들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이던 언어 교환이 거의 매일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도 쉬는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함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지훈의 세심함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한국어로 어떤 표현을 어려워하면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가며 쉽게 설명해 주었고, 제가 한국 문화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배경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말에 항상 집중해서 들어주었어요.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서 기숙사에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지훈이 갑자기 문자를 보냈습니다. 올가 씨, 괜찮으세요? 감기에는 삼계탕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끓여서 갖다 드릴까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냥 약 먹고 쉬면 나을 거예요 라고 거절했지만 1시간 후에 정말로 보온 도시락통에 뜨거운 삼계탕 한 그릇을 들고 기숙사까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직접 만들었어요? 라고 놀라서 물었더니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레시피를 배웠어요. 감기 걸린 사람은 따뜻하고 영양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하셔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벨라루스에서도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또 다른 날에는 제가 향수병에 걸려서 울적해하고 있을 때였어요. 고향이 그리워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했더니 지훈이 서울에도 민스크와 비슷한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함께 가볼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간 곳이 올림픽 공원이었어요. 넓은 잔디밭과 호수 그리고 자작나무들이 있는 그곳은 정말로 고향의 풍경과 비슷했습니다. 지훈은 제 옆에서 조용히 걸으며 고향이 많이 그리우시죠? 저도 부산에 있는 부모님을 떠나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그런 기분을 많이 느껴요 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공감과 위로에 마음이 많이 위로받았어요. 그날 오후 내내 올림픽 공원을 돌아다니며 서로의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꿈과 목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하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다른 한국 남학생들이 가벼운 만남을 추구하거나 외국인 여학생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것과 달리 지훈은 항상 진지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제 꿈과 목표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올가 씨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기에 언어학자가 되어서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연결하는 연구를 하고 싶어요. 두 언어 사이의 문화적 차이점과 공통점을 연구해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지훈이 눈을 빛내며 정말 멋진 꿈이에요. 언어는 단순히 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사고방식을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올가 씨 같은 분이 두 문화를 연결해 준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생겨났어요. 교환학생 기간은 6개월뿐이었고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훈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도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그런 복잡한 심정이 드러났어요. 어머니가 올까야 한국 생활은 어때? 친구들은 잘 사귀고 있어? 라고 물으시면 저는 네, 다들 친절해요. 특히 러시아어를 잘하는 한국 친구가 있어서 많이 도움받고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즉시 남자친구냐? 라고 직설적으로 물으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니에요. 그냥 언어 교환하는 친구예요. 순수하게 공부만 하는 관계라고요. 라고 변명처럼 답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올까야, 네가 아무리 순수한 관계라고 해도 남자는 다를 수 있다. 너무 가깝게 지내지는 말아라. 6개월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주변 벨라루스 교환학생들의 반응도 복잡했어요. 같은 프로그램에 참가한 나타샤는 올까야, 너 요즘 그 한국 남자랑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라고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왜? 라고 반문하자 나타샤가 동양 남자들은 처음에만 잘해준다더라. 외국인 여자들에게는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들었어. 결국에는 자기네 문화권 여자와 결혼하고 외국인은 그냥 재미로만 만난다는 이야기도 있고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친구들의 걱정 어린 말들이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친구들이 절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권리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훈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그는 저를 한국의 여러 곳으로 데려가며 문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경복궁에 갔을 때는 한복 대여점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지훈이 올가씨가 한복을 입으니까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진심 어린 칭찬을 했습니다. 그 말에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더니 지훈이 웃으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정말 귀여워요 라고 했어요. 4월 중순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 공원에 간 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분홍빛 벚꽃 터널 아래를 걸으면서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올가씨, 저도 솔직히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언어 교환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올가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도 지훈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6개월 후에는 제가 벨라루스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관계는 묘한 상태가 되었어요.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어요. 지훈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변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같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한 벨라루스 친구들의 반응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갔어요. 나타샤는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올가야, 솔직히 너 요즘 너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 한국 남자와 거의 매일 만나잖아. 이건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야. 무슨 말이야? 우리는 그냥 언어 교환하고 문화를 배우는 관계라고라고 변명했지만 나타샤는 고개를 저었어요. 올가야, 내 표정을 봐. 그 남자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거려. 완전히 빠진 거 맞잖아. 예카테리나도 합세했어요. 나도 걱정돼. 동양 남자들의 특징을 아니? 처음에는 굉장히 로맨틱하고 세심하게 잘해줘. 하지만 그건 다 사냥을 위한 전술이야. 일단 여자가 마음을 주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더 큰 문제는 가족들과의 화상통화였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올까야, 요즘 표정이 이상하다.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얼굴 표정까지 바뀐 게 화상통화로도 느껴진다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공부가 조금 힘들어서라고 얼버무렸지만 어머니의 눈은 속일 수 없었나 봐요. 결국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한국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남자친구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도와주고 한국 문화도 알려주고. 그 순간 화면 너머로 아버지가 다가오시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가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아버지께 귀띔하자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올까? 당장 그 남자와 만나는 걸 중단해라. 아버지의 큰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차분하신 분인데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빠, 왜 그래요? 아직 아무것도 안 들어보시고. 들을 필요 없다. 내가 처음부터 경고했지 않았나? 외국 남자들, 특히 아시아 남자들과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지훈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직접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지훈? 이름까지 다 알고 있다고? 올까야, 네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니? 아버지가 한숨을 깊게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화상통화는 서로 감정이 상한 채로 끝났어요. 아버지는 2주 안에 그 남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공부에만 집중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귀국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으셨고, 저는 아빠는 제 마음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독단적이세요? 라고 반발했죠. 며칠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벨라루스 대학교 담당 교수님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올까, 내 부모님이 연락하셨다. 네가 그곳에서 남자 문제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더라. 정말 그러니? 교수님까지 알게 되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교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성적도 좋게 나오고 있어요. 성적은 그렇다고 하더라. 하지만 올까야,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목적을 잊으면 안 된다. 너는 학문적 경험을 쌓으러 간 거지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러 간 게 아니야. 설상가상으로 같은 기숙사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교환학생들의 시선도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온 한나가 올까, 너 요즘 한국 남자와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괜찮아? 라고 우회적으로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마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제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니 점점 위축되고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나 혼자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나? 그런 상황에서 지훈과의 만남도 예전만큼 편하지 않았어요. 지훈도 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스킨십도 조심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저는 지훈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지훈 씨, 솔직히 말해줘요. 우리 관계 때문에 지훈 씨도 부담스러우시죠? 지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답했어요.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건 올가 씨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에요. 저도 제 부모님께 올가 씨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지훈 씨 부모님도 반대하시나요? 완전히 반대는 아니지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외국인과의 연애는 신중해야 한다.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양쪽 가족 모두 우리 관계를 반대하고 있다니. 게다가 교환학생 기간도 반 정도 지나가서 시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어요. 지훈도 그런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올가 씨, 우리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계속 가다가는 서로 상처만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올가 씨도 알잖아요. 몇 개월 후면 벨라루스로 돌아가셔야 하고 저는 한국에 남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양쪽 가족들도 모두 반대하고 계시고 그래서 포기하자는 말인가요? 지훈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해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어요. 서로 감정이 상한 채로 헤어졌고 며칠 동안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이 정말 괴로웠어요. 지훈 없는 하루가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역시 모든 사람들이 맞았나? 나 혼자만 착각하고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 동안 지훈과 연락을 하지 않으니 정말 마음이 공허했어요. 수업에 집중도 안 되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라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전혀 시원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결국 지훈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올가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강공원에서 만났는데 지훈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굉장히 진지했어요. 한참을 침묵하며 강물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올가씨,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지훈의 표정에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올가씨를 정말 좋아해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장벽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거리에 문제가 있어요. 벨라루스와 한국은 8,000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 양쪽 가족들의 반대도 있고. 저는 필사적으로 반박했어요. 그런 문제들은 극복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거리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화상통화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그리고 문화적 차이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올가씨,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나요?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모두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진심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지훈이 말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들으니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그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올가씨, 만약 우리가 정말 결혼한다면 어디서 살 건가요? 한국에서 살면 올가씨는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고, 벨라루스에서 살면 제가 제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언어로 키울 건가요? 그런 건 나중에 차근차근 결정하면 되잖아요. 올가씨,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 국제결혼의 이혼율이 일반 결혼보다 2배 이상 높대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문화적, 언어적 차이 때문이라고 하고요. 지훈이 미리 조사까지 해봤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양쪽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 강해요. 올가 씨 부모님은 저를 만나보지도 않고 반대하고 계시고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호소해봤어요. 지훈 씨, 그럼 적어도 시도는 해봐요. 저희 부모님께 직접 만나 뵙고 진심을 보여드리면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지훈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올가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벨라루스까지 가서 올가 씨 부모님을 설득한다고 해도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겠어요? 러시아어 할 줄 아시잖아요. 기초 회화 정도예요. 부모님께 제 진심을 전달할 정도로는 부족해요. 그날 대화는 결국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끝났어요. 지훈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고 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부터 지훈과의 만남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거의 매일 만났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언어 교환을 위해 만났습니다. 그마저도 예전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지훈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카페에서 몇 시간씩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1시간 정도 공부하고 나면 오늘은 이만할까요? 라며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지훈의 태도 변화였어요. 예전처럼 제 일상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지훈 씨, 우리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지훈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올가 씨, 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나중에 헤어질 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리 헤어질 준비를 하자는 말인가요? 한 달이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지훈과의 언어 교환도 격주로 한 번 하는 정도로 줄어들었고 만날 때도 정말 공식적인 관계처럼 느껴졌어요. 개인적인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고요. 친구들은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처음부터 말했잖아. 동양 남자들은 다 그렇다고라며 저를 위로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정말 착각하고 있었나? 라는 자괴감만 더 커졌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이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한국에 있는 시간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처음에 왔을 때의 설렘과 기대감은 모두 사라지고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벨라루스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2020년 8월 15일 드디어 귀국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벨라루스행 비행기에 오를 때 마음 한구석에는 지훈이 나타나서 저를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쉬움과 허탈감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제 첫 번째 시도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벨라루스로 돌아온 후 한 달간 저는 깊은 혼란과 자괴감 속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내가 정말 바보였나? 라는 생각을 반복했어요. 지훈과의 관계가 실패로 끝난 후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나? 아니면 정말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던 건가? 하며 밤마다 자책했어요. 지훈이 저에게 보여준 관심과 배려들, 함께 나눈 깊은 대화들, 그리고 그가 진심이라고 했던 말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착각한 건가요? 특히 가슴 아팠던 건 지훈의 변화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주변의 반대와 현실적인 문제들이 대두되자 점점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 역시 남자들은 다 그렇구나. 어려움이 닥치면 사랑보다는 현실을 택하는구나라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훈이 저에게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봤어요. 올가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 중에서 가장 행복해요. 올가 씨를 정말 좋아해요. 진심이에요. 그런 말들이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는 진심이었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뀐 건가요? 가장 힘든 건 제 자신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나? 국제연애라는 게 정말 이렇게 복잡한 건가? 하며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처음부터 말했잖아. 그런 관계는 오래갈 수 없다고라며 자신들이 옳았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역시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었는데 나 혼자만 꿈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지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예전에 함께 갔던 카페나 공원이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들과의 화상통화도 부담스러웠어요. 어머니가 올까야?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역시 공부에만 집중하니까 좋지?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라고 답했어요.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셨어요. 올까야, 그 한국 남자 일은 정말 끝난 거지? 아버지 말이 맞았지? 역시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너무 고집부렸나? 가족들 말을 처음부터 들었으면 이런 상처는 받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도 들었어요. 동시에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잖아. 모든 국제연애가 실패하는 건 아니잖아 라는 반박도 있었고요. 어느 날 밤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일기장에 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오늘로 지훈과 헤어진 지 정확히 6주가 되었다. 처음에는 화가 났고 그 다음에는 서운했고 지금은 그냥 공허하다. 정말 모든 게 꿈이었을까? 지훈이 저에게 보여준 관심과 사랑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우리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던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고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맞았다. 나 혼자만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 같다. 일기를 쓰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체념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뭔가 아쉬웠거든요.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 좀 더 노력해 볼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훈이 이미 마음을 닫은 상황에서 제가 혼자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갔어요. 대학교 연구실에서 다시 번역 일을 시작했고 한국어 공부도 계속했지만 모든 게 의무적으로 느껴졌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설렘과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혹시 지훈이 마음을 바꿀까? 혹시 다시 연락이 올까? 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정말 용기를 내서 지훈에게 문자를 보내볼까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지훈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도의 간단한 인사라도 말이죠. 하지만 결국 보내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나? 이미 끝난 관계에 너무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자책도 들었어요. 친구들도 올까야, 이제 정말 잊어야 해.
계속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라고 조언했고요. 한 달이 더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어. 한국어도 늘었고 시야도 넓어졌잖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을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는 모르는 거 아닌가? 혹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비현실적인 기대였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벨라루스에서의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을 때 운명은 다시 한번 저에게 놀라운 반전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순간이 바로 9월 20일 토요일 아침에 찾아올 거라고는 그때의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9월 20일 토요일 아침 평소처럼 늦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올까야? 올까야? 빨리 나와봐. 너한테 찾아온 사람이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당황스러움이 느껴져서 급히 일어났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잠옷 차림 그대로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 집 현관에 동양인 남성이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서 있었거든요. 순간 현실감이 없었어요. 꿈인가? 내가 지금 환각을 보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바로 지훈이었거든요. 8,000km를 날아와서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지훈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훈은 여행의 피로가 역력한 얼굴로 서툰 러시아어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입니다. 올가를 만나러 한국에서 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이 낯선 동양인 청년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었고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저와 지훈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아버지가 거친 어조로 물으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왜 우리 집에 왔느냐? 저는 급히 끼어들었어요. 아빠, 이분은 제가 한국에서 알게 된 친구예요. 하지만 친구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올 때 어색했어요. 지훈과 저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훈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게 해드렸네요. 저는 올가와 진지한 관계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정식으로 허락을 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고 어머니는 올가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라며 당황해 하셨습니다. 저 역시 완전히 당황했어요. 지훈이 벨라루스까지 와서 부모님께 허락을 구한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버지가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딸을 데려가겠다는 말이냐? 어머니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셨어요. 여보,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이야기해보죠. 그렇게 해서 지훈이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거실에 앉은 지훈의 모습을 보니 정말 비현실적이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가 눈앞에 나타나다니. 지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먼저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올가에 대한 제 마음을 부모님께 직접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네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딸을 외국으로 보낼 생각이 없다. 아버지, 저는 올가를 한국으로 데려가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어디서 살든 상관없이 올가를 평생 소중히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어머니가 조금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럼 너는 우리 올가와 어떤 관계니? 지훈이 저를 바라보더니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는 올가를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언어 교환을 위한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 어린 감정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더욱 화를 내셨어요. 그럼 우리 딸을 속였다는 말이냐? 그런데 놀라운 건 지훈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왔는지였어요. 벨라루스에 오기 전 몇 달 동안 러시아어를 더욱 집중적으로 공부했고 벨라루스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조사해 왔더라고요. 저는 벨라루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 사람들이 얼마나 가족을 중시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 때는 정말 어색했어요.
하지만 지훈이 벨라루스 식사 예절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놀랐어요. 어른들께 먼저 인사드리고 술을 따를 때도 두 손으로 정중하게 따랐어요. 어머니가 만든 드라니키를 맛보며 정말 맛있습니다. 어머니 요리 솜씨가 대단하세요 라고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어머니가 이 아이 참 예의 바른 애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차갑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우리 집 거실에서 잤어요. 다음 날부터 지훈의 본격적인 실내 싸기가 시작되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마당 청소를 했고 어머니가 그럴 필요 없다고 말렸지만 제가 머무르는 동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라며 계속 집안일을 도왔어요. 아버지가 농장에 나가실 때도 따라가서 농기구 정리를 도왔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시 아이가 이런 일을 할 줄 아나? 라고 비꼬듯 말씀하셨지만 지훈은 한국에서도 부모님 농장 일을 도왔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답했어요. 놀랍게도 지훈의 부모님은 정말로 부산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농사일이 전혀 낯설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도 그런 지훈의 모습을 보시며 조금씩 표정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지훈이 어머니께 보여준 정성이었어요. 매일 아침 마을 시장에 가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장미꽃을 사왔어요. 한국에서는 어른께 꽃을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어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해 하셨지만 점점 지훈의 진심을 느끼시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 때마다 지훈은 벨라루스 전통 요리를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보르시를 먹으며 이 맛을 정말 그리워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만들어 먹으려고 했지만 어머니 솜씨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말이니? 한국에서도 우리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라고 놀라서 물으시자 지훈이 네, 올가가 레시피를 가르쳐줘서 몇 번 시도해봤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며 어머니의 마음이 점점 열리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올가가 그런 걸 가르쳐줬다고? 참 기특한 애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지훈이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진정성이 천천히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훈이 우리 집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경계하시던 아버지도 지훈의 성실한 모습을 보시며 태도가 누그러지고 계셨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감동받으신 건 지훈의 농사일 솜씨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지훈에게 너 정말 농사일 해봤니? 라고 물으시자 지훈이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부산에서 20년째 농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어릴 때부터 방학 때마다 농장 일을 도왔습니다. 특히 고추, 마늘, 양파 농사를 주로 지으시는데 제가 대학생이 된 후에도 바쁘실 때마다 내려가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관심 있게 들으시더니 그럼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훈이 네, 정말 힘든 일이지만 보람도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 땀 흘리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시면서 아버지와 지훈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았어요. 지훈은 단순히 우리 가족의 마음을 얻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지훈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올가와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들어보자고 하시자 지훈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저는 올가를 무조건 한국으로 데려가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올가가 원한다면 저도 벨라루스에서 살 의향이 있어요. 둘째, 결혼 후에도 1년에 최소 2번은 이곳에 와서 부모님께 안부를 여쭐 것입니다. 셋째, 아이들에게는 한국어와 러시아어, 벨라루스어를 모두 가르쳐서 두 문화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정말 그렇게 할 거니? 라고 물으시자 지훈이 단호하게 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벨라루스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알아봤어요. 한국 기업의 동유럽 진출을 돕는 컨설팅 회사나 한국 마이너스 벨라루스 무역 관련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라고 답했어요.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건가? 라고 물으시자 지훈이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의 IT 기업들이 동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현지 사정을 아는 사람이 부족해요. 저는 국제경영을 전공했고 이제 러시아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올가씨가 언어학 전문가라서 번역이나 통역 일도 함께 할 수 있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지훈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왔다니. 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방안까지 모두 고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벨라루스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이미 러시아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고 벨라루스 전통과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올가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지훈이 말하면서 벨라루스 역사책과 문화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성의껏 준비해온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이 아이 정말 생각이 깊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젊으니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올가와 함께 두 나라를 잇는 문화교류 사업도 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벨라루스의 아름다운 문화를 알리고 벨라루스 사람들에게도 한국의 좋은 문화를 소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라고 제가 물어보자 지훈이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벨라루스 전통 공예품을 한국에 소개하거나 한국의 K-뷰티나 K-푸드를 벨라루스에 들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국의 젊은이들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고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구체적이고 원대한 계획이었어요. 지훈은 단순히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올가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요. 올가가 언어학자로서 두 언어를 연구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제가 사업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올가는 학문적인 부분을 맡아서 함께 일하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지훈이 제 꿈과 목표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한국에서 헤어질 때는 현실적인 문제만 이야기했던 그가 이제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해 온 거예요. 아버지가 젊으니 내가 정말 진심이라는 걸 알겠다. 하지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라고 말씀하시자 지훈이 그래서 제가 직접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제 부모님께도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지금은 응원해주고 계세요. 부모님도 올가를 만나보고 싶어 하시고 벨라루스에도 꼭 와보고 싶다고 하세요. 어머니가 정말이니? 지훈이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라고 물으시자 지훈이 핸드폰으로 부모님과의 화상통화를 연결했어요. 한국에 계신 지훈의 부모님이 화면에 나타나서 서툰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올가 부모님이라고 인사하셨어요. 지훈의 어머니가 우리 지훈이가 정말 좋은 분을 만났다고 해서 기뻐요. 올가 씨를 우리 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훈의 아버지도 벨라루스에 꼭 놀러 가겠습니다. 우리도 두 나라가 친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신 우리 부모님도 감동받으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이 아이들 정말 진심이구나라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적시셨고 아버지도 젊으니 내 마음은 알겠다라고 하시며 표정이 많이 누그러지셨어요. 그날 밤 지훈의 체계적이고 진정성 있는 계획을 듣고 나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서 헤어질 때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때는 문제점만 이야기했던 그가 이제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해 온 거예요. 지훈이 머문 두 번째 주부터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의 치밀한 계획과 진정성이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지훈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경계심은 사라지고 점점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지훈에게 오늘은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겠나? 라고 물으셨어요. 오래된 농기구 창고를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정말 힘들고 더러운 작업이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은 망설임 없이 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하루 종일 먼지투성이가 되어 창고 정리를 하는 지훈의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가 이 아이 정말 성실하다고 감탄하셨어요. 저녁에 지훈이 씻고 나와서 아버지, 창고가 정말 깔끔해졌네요. 이제 농기구들을 훨씬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아버지가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지훈의 놀라운 점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었어요. 농장 일을 도우면서도 아버지,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라며 건설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머니와의 관계도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지훈이 매일 아침 시장에서 사오는 꽃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어머니도 지훈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특별히 준비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이건 우리 벨라루스 전통 과자야. 한번 먹어봐라라고 하시며 정성스럽게 만든 푸야니키를 내어주시기도 했고요. 지훈은 어머니가 주신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어머니, 이 과자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를 가르쳐 주시면 한국에 가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자 어머니가 기뻐하시며 그럼 당연히 가르쳐 줘야지라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어머니와 지훈의 요리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지훈은 정말 열심히 벨라루스 요리를 배우려고 했고 어머니도 마치 아들을 가르치듯이 정성스럽게 알려주셨어요. 지훈아, 이 반죽은 이렇게 치대야 해. 너무 오래 하면 질겨져라고 하시며 직접 손을 잡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지훈을 바라보던 이웃들이 이제는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특히 마을 이장님은 이 청년 참 예의 바르고 성실하네. 올가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라고 칭찬하셨어요. 지훈도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러시아어 실력이 늘면서 이제는 간단한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마을 할아버지들과 체스를 두면서 이 게임 정말 재미있어요. 한국에서도 배드민턴 대신 체스를 해봐야겠어요 라고 말하면 할아버지들이 배꼽을 잡고 웃으시곤 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훈이 마을 교회에서 열린 가을 수학 감사절에 참여한 일이었어요. 벨라루스는 전통적으로 정교회 국가인데 지훈이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불교도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종교가 같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며 정성스럽게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지훈의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정말 감동받았어요. 신부님도 이런 젊은이는 처음 봤다. 종교를 초월한 진정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지훈이 머문 지 2주가 되자 일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외국 남자가 우리 처녀를 데려간다더라.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같은 우려의 목소리들이었죠. 특히 마을에서 가장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미하일 아저씨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문화가 다르면 나중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야. 우리 올가가 고생할 수도 있어 라고 걱정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아버지 귀에 들어가자 아버지가 지훈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이제 알겠다. 하지만 아직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우리 올가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니? 지훈이 진지하게 답했어요. 아버지, 저는 올가를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되고 올가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라고 아버지가 물으시자 지훈이 첫째, 저는 평생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 공부를 계속할 거예요. 올가의 가족, 올가의 문화와 소통하기 위해서요. 둘째, 아이들에게도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모두 가르칠 거예요. 셋째,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아버지가 경제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 라고 물으시자 지훈이 준비해온 사업계획서를 보여드렸어요. 저는 한국-벨라루스 무역 컨설팅 회사를 차릴 계획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동유럽으로 진출할 때 도움을 주는 거죠. 이미 한국의 몇 개 회사와 예비 상담도 해봤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지훈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니. 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접근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설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지훈아, 정말 우리 올가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자 지훈이 네, 어머니. 올가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올가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라고 진심으로 답했어요. 그런 지훈의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많이 움직였어요. 한국에서 헤어질 때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니.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지훈이 벨라루스에 온 지 3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부터 마을 이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바실리,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네. 이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구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장기간 개인 집에 머물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관련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러 오겠다고 해. 더 심각한 것은 신고를 한 사람이 마을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길 미하일이 신고한 것 같아. 그 사람이 어제 구청에 가서 외국인이 우리 마을에 와서 처녀를 꼬시고 있다. 이게 합법적인 일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더라고.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장님이 한숨을 쉬며. 일단 지훈 씨가 관광 비자로 입국했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하지만 3주 동안 한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 호텔에 머물렀어야 하는데. 그 순간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법적인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네요. 이장님이 지금이라도 호텔로 옮기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마을 분위기야. 일부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고 있어. 설상가상으로 그날 오후에는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장로 몇 분이 우리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장로 중 한 분인 니콜라이 할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바실리, 우리가 와야 할 일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왔네. 마을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아버지가 물으시자 다른 장로분이 답하셨어요. 외국 남자가 우리 처녀를 데려간다는 이야기 때문이야. 특히 젊은 엄마들이 우리 딸들까지 외국으로 시집 보내게 되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어.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동양 남자들은 여자를 노예처럼 부린다더라. 한국은 여자들이 성형수술을 강요받는다더라. 같은 근거 없는 소문들까지 돌고 있어. 지훈이 급히 해명하려고 했어요.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도 여성의 인권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고. 하지만 장로분들은 지훈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분위기였어요. 니콜라이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네가 좋은 사람인 건 우리도 안다. 하지만 마을의 평화가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마을이 둘로 갈라질 수도 있어.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으시자 장로분들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젊은이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그리고 올가도 이런 문제는 접어두고 우리 마을 청년과 결혼하는 게 어떨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할아버지들,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훈이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올가야, 조용히 해라고 말렸어요. 더 심각한 것은 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평소에 지훈을 아끼시던 아버지도 장로분들의 압박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 보이셨어요. 지훈아, 미안하다. 내 마음으로는 널 사위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마을 전체가 반대하는데 어쩔 수 없네. 지훈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아버지,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제가 더 노력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봤지만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네가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그날 저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마을 청년회에서 정식으로 항해 서한을 보내온 거예요. 외국인의 장기 체류로 인해 마을의 전통과 순수성이 훼손되고 있다. 즉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일부 과격한 청년들은 우리 집 앞에서 작은 시위까지 했어요. 벨라루스 처녀는 벨라루스 남자와 외국인은 돌아가라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말이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충격적이었어요. 지훈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좌절에 빠졌어요. 올까, 미안해. 내가 너와 내 가족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줄 줄 몰랐어. 저는 지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라고 위로했지만 지훈의 상처는 깊어 보였어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어머니의 변화였어요. 그동안 지훈을 정말 아들처럼 아껴주시던 어머니도 이제는 걱정이 앞서시는 것 같았어요. 올가야, 어머니도 지훈이가 좋은 아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을 전체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겠니?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경찰서에서 정말로 연락이 온 일이었어요. 외국인 장기 체류 신고 건으로 내일 오후 2시에 담당자가 방문하겠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지훈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올까, 나는 내일 떠날게. 더 이상 너희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어. 저는 울면서 안 돼요.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라고 말했지만 지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3주 동안 정말 행복했어. 내 가족들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고 벨라루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도 배웠어. 하지만 내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는 없어. 아버지도 괴로워하셨어요.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내 마음 같아서는 널 사위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지훈이 아니에요, 아버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만약 제 고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게 끝나는 건가? 지훈의 진심도, 우리의 사랑도 모든 게 마을 사람들의 편견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건가?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지훈이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중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까지 맨 모습이 어딘지 비장해 보였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라고 물어봤지만 지훈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만 답했어요. 오전 10시 지훈이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올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거실 한가운데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정말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지훈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올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갑작스러운 지훈의 행동에 우리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이 집에서, 이 마을에서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진정한 농부의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어머니께서는 모정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셨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벨라루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오해와 편견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지훈아,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지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세요. 저에게 1시간만, 단 1시간만 시간을 주세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제 진심을 보여드릴 기회를 주세요. 무슨 말이냐? 라고 아버지가 물으시자 지훈이 고개를 들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마을 광장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만약 그 후에도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저는 아무 말 없이 떠나겠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지훈아, 그럴 필요 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지훈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어요. 오후 1시, 지훈은 정말로 마을 광장으로 향했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져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반, 걱정 반의 표정들이었어요. 저희 가족도 뒤따라갔고 곧 광장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훈은 광장 중앙에 서서 깊게 숨을 쉬더니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온 김지훈입니다. 완벽한 러시아어였어요. 3주 동안 정말 많이 늘었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훈이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한국에서 올가를 만났는지, 왜 벨라루스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올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벨라루스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아름다운 나라, 이 따뜻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훈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지난 3주 동안 저는 여러분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통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그럼 왜 우리 올가를 데려가려고 하느냐? 지훈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답했어요. 저는 올가를 데려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남겠습니다. 그 말에 광장이 술렁였어요.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벨라루스에서 살면서 이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한국과 벨라루스를 잇는 다리가 되어서 두 나라가 더욱 가까워지도록 돕고 싶습니다. 미하일 아저씨가 말은 쉽지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잖아 라고 비판적으로 말했어요.
그러자 지훈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미 벨라루스 정부에 거주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민스크에서 한국-벨라루스 무역회사를 설립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짓자 지훈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이 회사를 통해서 벨라루스의 우수한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의 기술을 벨라루스에 들여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을에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이장님이 관심 있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지? 라고 물었어요. 지훈이 농산물 가공 공장, 포장센터, 물류 창고 등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죠. 마을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젊은이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만약 저를 이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주신다면 저는 평생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올가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진정한 벨라루스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부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 진심을 증명할 기회를 주세요. 그 순간 광장이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지훈이 마을 광장에서 무릎을 꿇고 절규하는 순간 광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젊은 외국인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때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안나 할머니였어요. 95세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께 집중되었어요. 할머니가 지훈 앞에 서서 러시아어로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고개를 들어보거라. 지훈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할머니가 지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내 눈에서 진심이 보인다. 90년 넘게 살면서 사람들을 많이 봐왔는데 너는 좋은 사람이야.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셨고 그분의 말씀은 큰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이 젊은이가 우리 올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보여. 그리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 그 순간 이장님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지훈 씨가 말한 사업 계획이 정말 실현 가능한 건가요? 지훈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답했어요. 네, 이장님. 저는 이미 한국의 세계회사와 예비 계약을 체결했어요. 벨라루스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습니다. 지훈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한국 대형마트 체인과의 협상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벨라루스 정부의 투자 허가 예비 승인서고요. 저는 빈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을의 젊은 아버지 중 한 분인 알렉세이가 정말 우리 마을에 일자리가 생길 수 있나요? 우리 아들도 도시로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라고 간절하게 물었어요. 지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약속드립니다. 첫 해에는 최소 5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에요. 농산물 선별, 포장, 운송,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말이죠. 그리고 성공하면 더 확장할 수도 있고요. 그때 미하일 아저씨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전통은 어떻게 할 건가? 외국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고유의 것들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지훈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미하일 아저씨, 저는 벨라루스 전통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싶어요. 오히려 한국의 벨라루스 문화를 알리고 싶습니다. 벨라루스의 아름다운 전통 공예품, 음식, 음악을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라고 미하일 아저씨가 물었어요. 지훈이 예를 들어 우리 마을의 전통. 자수기법을 한국에 소개해서 한국 여성들이 배울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벨라루스 전통 음식을 한국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전통이 더 많이 알려지고 보존될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마을 신부님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지훈 씨, 당신은 종교가 다른데 우리 마을의 종교적 전통도 존중할 수 있나요? 지훈이 정중하게 답했어요. 신부님, 저는 불교도이지만 모든 종교는 사랑과 평화를 추구한다고 믿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두 종교의 가르침을 모두 전해주고 싶어요.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을 함께 말이죠. 신부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을의 몇몇 청년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훈 씨 말이 맞아요. 우리도 고향에서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어요. 외국 문화와 교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훈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부모들과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마을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으신 이반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나도 이 젊은이를 지지한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런 진심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그리고 우리 마을에도 새로운 바람이 필요해. 이장님이 사람들을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투표를 해봅시다. 지훈 씨를 우리 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더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안나 할머니, 이반 할아버지, 신부님, 이장님, 그리고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최종 집계 결과 전체 100명 중 78명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그 순간 광장에서 큰 박수가 터져나왔고 지훈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장님이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어요. 김지훈 씨를 우리 마을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지훈을 둘러쌌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미하일 아저씨의 반응이었어요. 그동안 가장 강하게 반대하셨던 분이 지훈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며 젊은이, 내가 오해했다.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훈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절하며 감사합니다. 평생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감격해 하셨어요. 아버지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지훈아, 이제 정말 우리 아들이구나 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지훈을 끌어안으셨어요. 저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편견과 반대를 지훈의 진정성과 구체적인 계획이 완전히 뒤바꾼 거예요.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광장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지훈은 마을의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훈과 악수하고 축하 인사를 건네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마을 청년들의 반응이었어요. 지훈 형, 정말 우리한테 일자리 만들어 주실 거죠? 저도 회사 일 도와드릴 수 있어요. 같은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지훈의 두 번째 시도는 완전한 성공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훈이 마을 사람들의 승인을 받은 그날 이후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들도 눈에 보이게 나타났거든요.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그동안 지훈을 경계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친근하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네고 심지어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기까지 했어요. 특히 미하일 아저씨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지훈아, 내가 처음에 너를 오해했다. 정말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시더니 앞으로 내가 사업할 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내가 이 마을에서 40년 넘게 살았으니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지훈이 약속한 사업 계획이 정말로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마을 광장에서 선언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지훈은 한국에서 첫 번째 바이어를 데려왔거든요. 한국의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2명이 우리 마을을 직접 방문한 거예요. 김 대리가 이야기한 벨라루스 농산물을 직접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며 정말로 진지한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마을의 감자, 당근, 양배추 등을 직접 보고 품질을 확인한 후 정말 우수한 품질이네요. 한국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평가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것은 그들이 가져온 계약서였어요. 첫 해에 우리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30%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계약이었거든요. 계약 금액만 해도 마을 전체 농업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어요. 이장님이 정말 이런 큰 계약이 성사될 줄 몰랐네. 지훈 씨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라며 감탄하셨어요.
아버지도 젊은이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력이 있구나라고 지훈을 다시 보게 되셨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을 청년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동안 일자리가 없어서 도시로 떠날 생각만 하던 청년들이 이제는 고향에서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렉세이의 아들 드미트리가 대표적인 예였어요. 23살로 대학을 졸업하고 민스크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던 그가 지훈 형, 저도 회사 일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는 농업 전공이라서 품질 관리나 농산물, 가공 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지훈이 물론이죠. 드미트리 씨 같은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꼭 필요해요 라며 즉시 받아들였고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업무 분담까지 논의했어요. 비슷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어요. 물류 전공을 한 이반의 아들 안톤, 경영학을 공부한 마리아, 외국어에 능통한 엘레나까지 하나둘씩 지훈의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마을 여성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동안 집안일만 하시던 아주머니들이 지훈의 사업 계획을 듣고는 우리도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 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신 거예요. 특히 전통 자수에 능한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 자수에 관심을 보일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지훈이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한국에서는 핸드메이드 제품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요. 특히 전통적인 기법으로 만든 제품들은 매우 비싸게 팔려요 라고 설명하자 아주머니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우리가 만든 자수 제품을 한국에 팔 수 있다는 거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같은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훈이 한 작품당 최소 $100에서 $300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답하자 아주머니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날부터 마을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자수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한국에 우리 작품을 팔 수 있다니. 정말 좋은 기회네. 하며 서로 기법을 가르쳐주고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지훈의 영향은 마을 아이들에게까지 미쳤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 이제는 지훈, 삼촌, 한국어 가르쳐주세요.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하며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훈은 마을 학교에서 일주일에 2번씩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한국어를 배우면서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인근 마을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 마을의 변화 소식이 퍼지자 다른 마을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한국 청년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더라. 우리 마을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같은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심지어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오기도 했어요. 한국 청년이 벨라루스 시골 마을에서 일으킨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는 거였어요. 지훈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면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인터뷰에 응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벨라루스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쇄도했고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양국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며 공식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고요. 가장 기뻤던 것은 저희 부모님의 변화였어요. 아버지가 지훈아, 내가 정말 우리 마을의 은인이 되었구나. 나도 처음에 너를 오해했던 게 부끄럽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셨고 어머니도 지훈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활기차게 변했어. 정말 고맙다라며 눈시울을 적시셨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지훈과 제가 이제 정말로 함께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사랑도 더욱 확고해졌고 구체적인 결혼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 모든 변화가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속도였지만 지훈의 진정성과 구체적인 실행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사업 성공 이야기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인간적인 이야기로 수정하겠습니다. 지훈이 마을 사람들의 승인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자 조용했던 변화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거창한 사업적 성공보다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더 소중한 변화들이었죠.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마을 분위기였어요. 그동안 외부인에 대해 경계심이 많았던 마을 사람들이 점점 열린 마음을 갖게 되신 거예요.
지훈이를 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특히 젊은 엄마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딸들까지 외국으로 시집가면 어떻게 하나라며 걱정하셨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외국어도 배우고 다른 문화도 알면 좋을 것 같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훈이 마을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처음에는 시험 삼아 시작한 일이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서 지속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한국 동요까지 부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 한국어로 사랑해는 사랑해요 라고 해. 라며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시고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외국어에 관심을 보이니까 신기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95세 안나 할머니는 지훈을 정말 손자처럼 아끼시게 되었어요. 지훈이 할머니를 뵈러 가면 우리 지훈이 왔구나라며 정말 기뻐하시고 손수 만든 과자를 챙겨주시곤 했어요. 할머니 살아생전에 이런 착한 외국 사람을 보게 될 줄 몰랐네라고 말씀하시며 마을 사람들에게 지훈이는 정말 우리 마을 사람보다도 더 효성스럽다고 자랑하시기도 했어요. 이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훈과 체스를 두시면서 이 젊은이 머리도 좋고 인성도 좋아. 올가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라고 칭찬하셨어요. 체스를 두면서 서로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인생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미하일 아저씨의 완전한 변화였어요. 처음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셨던 분이 이제는 지훈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신 거예요. 내가 처음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정말 부끄럽다며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지훈이 마을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지훈아, 우리 마을 겨울은 정말 춥다. 겨울나기 준비는 제대로 했니? 라며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도 하고 한국 음식이 그리우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우리 마누라가 요리 솜씨가 좋거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지훈도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러시아어도 많이 늘어서 마을 할아버지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젊은 아버지들과는 농사 이야기도 나누고 아주머니들과는 요리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특히 마을 교회에서의 지훈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종교는 다르지만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교회 청소나 마을 봉사활동도 자연스럽게 함께했어요. 신부님도 종교를 초월한 진정한 신앙심을 보여주는 좋은 청년이라고 칭찬하셨고요. 가장 뜻깊었던 것은 지훈이 마을의 역사와 전통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인 것이었어요.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할아버지들께 들으며 꼼꼼히 기록하고 사라져가는 전통 기법들을 배우려고 노력했거든요. 우리 마을의 이런 아름다운 전통들을 한국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라며 마을 역사를 정리한 작은 책자를 만들기도 했어요.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양쪽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읽을 수 있게 말이에요. 이런 지훈의 모습을 보신 마을 사람들이 정말 감동하셨어요. 외국 사람이 우리 마을 역사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니까 우리도 우리 전통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을 아주머니들도 지훈에게 전통 요리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지훈아, 이 요리는 우리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비법이야. 네가 한국에 가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정확히 가르쳐 줄게 라며 정성스럽게 알려주셨어요. 저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지훈이 단순히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마을을 사랑하고 마을 사람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인근 마을들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마을에 온 한국 청년이 정말 훌륭하다더라. 외국 사람도 저렇게 우리 문화를 존중할 수 있구나 같은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심지어 다른 마을에서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저희를 찾아오기도 했어요. 어떻게 문화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나요?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요 라면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지훈이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문화를 진심으로 배우려는 마음이죠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곤 했어요. 지역 신문에서도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사랑으로 문화의 벽을 허문 젊은 부부라는 제목으로 작은 기사가 실렸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인 이야기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변화는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지훈아,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더 따뜻해졌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도 지훈이는 정말 내 아들 같아.
올가보다 나를 더 잘 챙겨주는 것 같다며 웃으시면서도 진심으로 지훈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모든 변화들이 거창한 성공이나 업적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의 변화였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었어요. 지훈이 보여준 진정성과 노력이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1년 전만 해도 벨라루스 시골 마을에서 단조로운 일상을 살던 제가 지금은 한국과 벨라루스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시야와 생각이 완전히 넓어진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벨라루스 밖의 세상에 대해 막연한 호기심만 있었는데 지금은 두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의 빠른 변화와 역동성, 벨라루스의 전통과 안정감 마이너스 각각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언어 능력도 놀랍게 향상되었어요. 한국어는 이제 거의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고 지훈은 러시아어와 벨라루스어를 정말 열심히 배워서 이제는 마을 할아버지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저희가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변화는 가족에 대한 개념이 확장된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가족이라고 하면 혈연관계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훈의 부모님도 이제는 정말 제 부모님 같고 지훈도 우리 가족의 완전한 일원이 되었거든요. 지훈의 부모님이 벨라루스를 방문하셨을 때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언어는 완전히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완벽하게 통했거든요. 지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농장에서 일하시면서 농부의 마음은 어디나 같다고 말씀하시는 모습, 지훈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가 함께 요리하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 성격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조금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편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두 문화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어려워했는데 지금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어요. 지훈과의 경험을 통해서 차이점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일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언어학 연구가 그저 학문적 흥미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번역하고 통역하는 일이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지훈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면서도 많은 보람을 느꼈어요.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눈을 반짝이는 모습, 어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랑의 의미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사랑이 감정적이고 낭만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훈과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위해 변화하고 성장하려는 의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훈이 저를 위해 8,000km를 날아와서 완전히 다른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지훈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계속 변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요. 현재 저희는 정말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지훈은 완전히 마을 사람이 되었고 저도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서로 다른 문화의 장점들을 배우면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지훈과 함께 마을을 산책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지훈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저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하루든 좋을 거야 라고 답하곤 해요. 정말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에요. 저녁에는 두 가족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어요. 한국에 계신 지훈 부모님도 이제는 간단한 러시아어 인사를 하실 수 있고 우리 부모님도 기본적인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말로 서로 소통하시는 모습이 정말 귀여워요.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해요. 지훈이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면 저는 벨라루스 음식을 만들어주고 때로는 두 나라 음식을 섞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기도 해요. 김치 보르시, 한국식 감자 요리 같은 퓨전 요리들이 의외로 맛있어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있어요. 가장 기대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에요. 저희는 내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데
벨라루스 전통 결혼식과 한국 전통 결혼식을 모두 치르기로 했어요. 두 문화의 아름다운 전통을 모두 경험하고 양쪽 가족 모두가 축복해줄 수 있는 결혼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기면 정말로 세계 시민으로 키우고 싶어요. 한국어, 러시아어, 벨라루스어를 모두 할 수 있고 두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모두 이해하는 아이들로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에요. 지훈과 만나면서 저는 사랑이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언어의 벽도, 문화의 차이도, 거리의 장벽도 모두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랑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진정한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지훈을 만났을 때는 단순히 호기심과 설렘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훈이 제 문화를 진심으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저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우리는 단순히 연인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었어요. 사랑은 감정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고 서로를 위한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가족도 마을 사람들도 지훈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양 남자는 믿을 수 없다, 문화가 다르면 행복할 수 없다 같은 선입견들 말이에요. 하지만 지훈이 보여준 진정성과 일관된 행동들이 그런 편견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렸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농장 일을 도우며 성실함을 보여주고 마을 어른들께 예의를 지키며 인성을 증명하고 무엇보다 저와 제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저는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필요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사람을 국적이나 외모, 문화적 배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과 인성을 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가족이라는 것이 단순히 혈연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훈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제가 지훈의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지훈의 부모님은 정말 제 부모님처럼 느껴지고 지훈도 우리 가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네 번째는 문화 교류의 아름다움이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하고 아름다운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한국 문화의 역동성과 벨라루스 문화의 전통적 안정감이 만나서 정말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마을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더 넓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고 한국 사람들이 벨라루스 문화에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 전통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문화 교류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다섯 번째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처음에 지훈과 헤어졌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의 반대와 현실적인 어려움들 앞에서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가능했어요. 만약 그때 지훈이 역시 안 되는구나라고 포기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위해서는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는 점이에요. 지훈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계산적이거나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행동들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봐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겉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도 진짜 마음이 없으면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진정성이 있으면 언어가 서툴고 문화가 달라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지훈이 증명해 보였어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문화의 벽을 넘어선 아름다운 만남이나
편견을 극복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아니면 지금 국제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진정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가족의 반대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라고 믿어요. 저희 이야기가 전 세계 모든 커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고 진정성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정말 기대돼요. 어떤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는지,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희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름다운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